자, 오늘은 이제 한미 정상회담 굉장히 많은 힌트들이 나왔는데 이거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굉장히 좀 중요합니다. 어제 나온 내용에서는 크립토가 반응을 좀 긍정적으로 했었을 수도 있는데 일단은 하락을 했습니다. 이게 좀 저는 의심이 좀 되고 뭔가 모를 다른 변수가 있을 수도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어제 한미 정상회담 측면에서 봤을 때는 한미 동맹이 강화가 됐습니다. 이건 팩트예요. 거기다가 한미 정상회담 하기 전에 일본까지 방문을 했죠. 그러니까 한미일 연합 관계가 다시 한번 재구성이 됐고 더 끈끈해졌어요. 다만 이 끈끈해졌다라는 거는 지금 전 세계 국제 정세 측면에서 봤을 때는 그게 뭐 곧 평화를 얘기하는 건 아닐 겁니다. 그러니까 평화를 외치긴 하겠지만 그걸 깨버리는 상황도 나올 수도 있어요. 러시아, 우크라이나 그런 상황처럼 비슷하게. 근데 어제의 핵심은 결국에 중요한 거는 정세 측면에서 중요한 걸 얘기를 했어요. 뭐 관세나 이런 미국 투자나 이런 것들도 중요한 것도 있었겠지만 가장 많이 나왔던 키워드는 바로 북한과 김정은입니다. 김정은과 만날 것이다. 김정은과 친했고 우리는 역사적으로 봤을 때 최초의 미국 대통령, 트럼프 대통령 내가 그걸 이뤄냈다. 최초로 이제 협상하고 이제 평화로 이끌어가는 길을 이뤄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한반도 통일 평화에 대해서도 통일해서 이제 트럼프 월드, 지금 트럼프 월드 그 아파트가 있죠. 이제 서울에도 있고 대구에도 있고 부산에도 있어요. 그런 것처럼 북한에도 트럼프 월드 타워를 짓고서 골프도 같이 치고 우리 평화로 가자. 그리고 이제 한미일에 대해서 동맹이 서로 가까워지는데 어려움이 있었고 뭐 예를 들어 위안부 사건이나 안타까운 사건들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한국에서는 잊지 못할 역사라고 하면서 다시 한번 한국을 치켜 세워줬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그리고 이제 한미 정상회담을 하기 전에 일본을 갔다가 왔죠. 그러니까 한국, 일본, 한국, 미국, 한미일에 조금 더 견고해지는 동맹이 강화가 됐다라고 느낄 수 있었던 회담이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이제부터 중요한 내용이 나왔는데 평택 땅을 미국이 소유하는 거 이제 임대만 했었는데 미국에게 자 여기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말들이 있죠. 평택 땅을 미국에게 왜 굳이 그래야 되지? 라는 입장이 있는데 이거는 사실 5월달에 나왔던 용산 땅을 사들인 중국 외교부 취득세 면제 지원 이런 식으로 나왔잖아요. 5월달에 그것과 비슷하게 일단 미군 기지가 있는 평택 땅을 트럼프 대통령이 원한다. 미국 쪽에서 원한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거는 단순한 그냥 미국에서 영토 지배에 대한 영토를 한국의 땅을 원해가지고 그런 건 아닐 거예요. 정말 말 그대로 지금 동북아시아의 전쟁의 불길을 그나마 좀 이제 축소시키고 그런 것들을 또 이제 제한을 하기 위해서의 시도지. 이거를 뭐 이제 미국 땅이 얼마나 넓은데 지금 한반도 북한이랑 한국 해봤자 미국이랑 비교해보면 50개 주 중에서 그냥 한 개밖에 안 돼요, 사실. 근데 뭐 영토 원해가지고 그런 것도 아닐 거고 분명한 거는 이건 전쟁 리스크가 있기 때문에 최대한 억제하기 위해서. 왜냐면 평택 그 일부분을 미국 소유를 해버리면 말 그대로 미국령이 될 수도 있고 그 영토를 만약에 어떠한 침범이나 이런 것들을 됐을 때 거기에 대해서 이제 강력한 대응을 할 수가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이거는 단순히 미국인들의 미군 공격에 대한 그런 것들을 피드백 대응할 수 있는 정도가 아니고 미국 땅이라고 한다면 그건 굉장히 좀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그게. 그래서 그거를 좀 이제 제시를 한 것 같고, 그리고 이제 국방부에서 전쟁부로 1차 세계대전, 2차 세계대전을 또 얘기를 했어요. 국방부에서 전쟁부로 바꿔야 된다. 이런 얘기, 헤게세스 국방부 장관도 이런 얘기를 했었죠. 지금 그러니까 대놓고 지금 뭐 전쟁 리스크에 대한 위험을 얘기를 하지는 않지만 모든 것들이 동북아시아에 집중이 되어 있다라는 걸 알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여섯 번째는 또 이제 이례적으로 과거의 역사를 또 한번 각인을 시켜줬습니다.
아, 이거 정말 좀 상징적이었는데요. 한국은 예전에 엄청 큰 나라였다. 하지만 지난 2000년 동안 중국과 6번의 큰 전쟁을 했었다. 그러니까 과거의 얘기를 다시 한번 이제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에 반대되는 나라는 중국이다 라고 볼 수 있겠죠. 그리고 그 상황을 지금 암묵적으로 좀 이제 인지를 시켜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노선 잘 타라. 너네 예전의 역사를 한번 봐봐. 2000년 동안 중국이랑 그렇게 많은 전쟁을 했는데 지금 지금 무슨 상황인지 알고 있어? 이거를 암묵적으로 전 세계 사람들에게 각인을 시킨 게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듭니다. 전 세계보다는 한국에서 가장 관심을 많이 가졌었죠. 어제는 왜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었냐? 어제는 트루스 소셜에 정말 자극적인 내용이 하나가 올라왔었잖아요. 그래서 뭐야? 이거 뭐지? 회담 한번 봐야겠다라고 이렇게 됐어요. 그래서 이런 얘기들이 있었다라는 거. 자, 그럼 1번부터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굉장히 중요한데, 일단 트럼프 대통령의 지금 포지션과 입장은요, 당연히 평화 쪽은 맞아요. 무조건입니다. 평화 쪽은 맞고, 그리고 이제 세계 대전보다 평화로 가고 미국의 많은 막대한 부채를 해소하기 위해서도 나름대로 방법은 있기는 합니다. 나름대로 방법은 있고, 양자 컴퓨터 그거 있잖아요. QFS인가? 그런 방식으로 해서 주가 폭락이나 이런 것들 그대로 일단 시스템을 멈춰버리고서 새로운 시스템으로 이동하는 방식도 있긴 하거든요. 그게 토큰화가 돼가지고 그렇게 이동을 할 수도 있고, 왜냐하면 크립토 쪽을 트럼프 대통령이 밀고 있으니까. 근데 이게 왜 이제 중요하냐면, 어쨌든 핵심은 동북아시아예요. 북한의 김정은을 계속 트럼프 대통령이 얘기를 하는 거는 사실 2017년만 해도 트럼프 대통령 일기 때만 해도 굉장히 좋은 분위기로 갔었는데, 지금의 상황은 솔직히 모를 수도 있어요. 지금의 상황은. 왜냐하면 트럼프 대통령이 2기가 될 수 있었던 시기에 공백이 있었기 때문에 그 공백 기간에 어떤 일들이 벌어졌을지는 모르는 거거든요. 그리고 최근에 예를 들어 트럼프 대통령이 계속해서 김정은에게 샤라웃을 하고 친서까지 보냈었지만 한국의 대선이 끝나고 나서 6월 12일이었죠. 수령을 거부하기도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에서는 최대한 김정은에 대해서, 북한에 대해서 계속 마치 친북인 것처럼 이렇게 느껴질 수도 있겠지만, 이거는 사실 한반도의 통일과도 관련이 있는 거거든요. 사실 지금의 한국의 스탠스는 만약에 트럼프 대통령이 어떠한 방향으로 이끌어 가자라고 하면 무조건 이끌어 가겠다라는 것들을 입장을 어제 회담에서 보여줬습니다. 무조건 트럼프 대통령이 따라가는 대로 가겠다라고. 그러면 남아있는 과제는 김정은입니다. 자, 왜 이게 중요하냐면, 한반도가 만약에 통일이 됐을 때요, 특히나 평화 통일이 이렇게 됐어요. 물론 거기서 끝나지 않았을 수도 있습니다. 끝나지 않을 수도 있는데, 만약에 평화 통일이 됐을 때는 결국에는 북한에서는 핵을 보유 중인 국가입니다. 핵을 보유 중이고, 지금 전 세계를 비교를 해봤을 때 한국의 군인들과 북한의 군인들 정말 많습니다. 왜냐면 분단 국가였고 의무적으로 이제 병역을 1년 6개월 정도 갔다 오죠. 그리고 북한 같은 경우에는 여군들도 있고 최소 이제 군대에서 이제 활동하는 기간이 최소한 5년, 7년 이상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만큼 군사적인 부분에서만큼은 이 두 나라가 싸우는 것보다는 한국과 북한이 서로 싸우는 것보다 이 둘을 통일을 시켜서 오히려 트럼프 대통령의 다음 과제로 가는 길에 조금 더 효율성을 높일 수가 있는 거죠. 결국에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타겟으로 잡고 있는 건 중국이기 때문입니다. CCP. 그러니까 CCP랑 어차피 싸울 건데 나중에 어쨌든 터지긴 할 거거든요. 그런데 그 과정에서 한국과 북한이 서로 싸워가지고 병력을 소비하는 것보다는 통일해가지고 특히나 북한의 핵도 보유를 하고 있으면서 이런 식으로 가는 게 매끄럽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은 계속 김정은을 샤라웃을 하는데, 일단 여기서는 전쟁에 대한 리스크가 없고 확실한 거는 뭐냐? 실제로 만나면 됩니다. 실제로 2017년에 만난 것처럼 한국, 북한, 미국이
삼자 대면을 하던가, 이런 식으로 서로 만나면은 그때는 완전한 평화가 올 수도 있다. 한반도에서는. 아마 근데 그때쯤에는 양안 전쟁이 먼저 터질 수가 있겠죠. 그때는 양안 전쟁의 리스크가 있겠죠, 분명히. 근데 이제 이게 정말 어려운 과제이지 않을까요? 왜냐면 일단은 대선 끝나고 나서 친서로 거부를 하기도 했고요. 그리고 그 탄핵 전국일 때 북한에서는 도발이 하나도 없었어요. 그러니까 만약에 약간의 트럼프 대통령이 이미 당선이 됐었잖아요. 취임식 끝났잖아요. 올해 1월부터 4월까지를 봤을 때 약간 만약에 그 기간 동안에 북한이 만약에 강력한 도발을 했잖아요. 그러면 오히려 민심이 좀 바뀌었을 수도 있죠. 보수 쪽으로 바뀌었을 수도 있었거든요. 근데 그 기간 동안에 북한의 도발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 구조로만 봤을 때는 지금 북한의 포지션과 입장이 오히려 지금 트럼프 대통령은 자정작용을 해서 최대한 평화 쪽으로 가려고 하는 입장인데 그게 만약에 안 된다라고 했을 때는 사실 전쟁 리스크도 있다라는 거를 또 이제 알고 있어야 됩니다. 이게 결국에는 지금 중요한 포지션은 누구가 됐냐면 한국에서는 입장이 나왔고 북한만 남았습니다. 이제 이 입장 얘기를 해줄게. 만약에 북한만 오케이 하면은 한반도 통일되는 거고 평화로 가는 건데 뭐 일시적인 평화일 수도 있겠지만 그거를 이제 원치 않은 국가가 있을 수도 있겠죠. 그러면은 서로 대립하는 거잖아요. 그걸 두고서 싫고 좋고 하다 보면은 결국에는 한판 붙자 하고서 싸우고 나서 그 질서가 정해질 수가 있는 겁니다. 다만 그게 가장 걱정이 되네요. 그래서 어제 한미일 동맹에서는 사실 지정학적인 위치나 이런 것들을 봤을 때요. 이건 3차 세계대전 구조입니다. 어떻게 보면. 그리고 여기서 뭐 북한까지도 얘기를 안 했지만 이거 하나 또 얘기한 게 있다. 추가로. 미국과 러시아 가장 핵을 많이 보유 중입니다. 그리고 중국도 있을 텐데 우리는 비핵화 협상을 할 겁니다. 러시아는 동의를 할 거고 한다고 이야기를 했어요. 이거 어제 굉장히 중요해요. 알래스카 회담에서 비핵화에 대해서 얘기를 했다. 푸틴 대통령과 이미 얘기를 끝냈다. 다만 아직 중국이랑 협상을 안 했습니다. 일단 중국에 방문 안 했잖아요. 중국도 허락하지 않을까? 허락하지 않을까? 이렇게 얘기를 했고 북한에 대해서는 얘기를 안 했어요. 그러니까 러시아랑 미국에서 핵을 가장 많이 보유 중인데 우리는 알래스카 회담에서 이미 비핵화 핵 위험하잖아. 그러니까 이란도 그냥 완전 작전으로다가 이렇게 됐잖아요. 이란도 라이징 라이언이었나. 그래서 이제 러시아랑은 동의를 했는데 중국에서도 허락하겠지 라고 얘기를 하고 중국이 세 번째로 많거든요. 최근에 1000개까지 늘어났어요. 500개였나? 500개에서 1000개까지 늘어난 걸로 아는데 중국도 허락하지 않을까. 근데 북한에 대해서 얘기를 안 했어요. 북한도 핵을 보유 중인 국가잖아요. 근데 여기서 이게 또 이어지는 게 북한에서만 허락을 하면은 그렇게 되는 건데 북한에서 삐딱선을 타버리면 핵을 보유 중이면서 그걸로 위협을 할 수도 있는 포지션일 수도 있단 말이죠. 왜냐하면 트럼프 대통령은 비핵화를 추진하는데 그러니까 혹시 모를 상황 대비해서 미사일 요격 시스템이나 마찬가지인 골든돔을 구축하겠다라고는 하는데 이게 또 결렬될 수도 있잖아요. 이게 그거 대비해서 일단은 준비는 하고 있는 모습이에요. 그래서 이제 입장을 계속 얘기를 하는 겁니다. 한반도 통일 그리고 비핵화. 그러니까 통일까지 하고 우리만 핵을 가지고 있으면 좀 불합리할 거 아니에요. 전 세계가 평화인데 군사 강대국들이 이제 위협을 할 수도 있잖아요. 핵을 보유 중이니까. 그러니까 핵을 가장 많이 보유 중인 국가들끼리 우리 다 같이 비핵화를 하자. 이렇게 갈 수 있고. 근데 이게 진짜 나중에 다 끝나고서 그렇게 될 것 같기는 해요. 그러니까 인류 역사상 마지막 전쟁인 거죠. 그러니까 더 이상은 핵 같은 것들 서로 보유하지 말고
군사적인 부분들을 다 이제 낮춰버리고, 뭔가 그런 식으로 움직일 것 같긴 합니다. 나중에. 지금 당장이 아니고. 일단 트럼프 대통령은 지금 그걸 원하는 상태고, 근데 거기에 대해서 삐딱선을 탈 수가 있는 게 바로 북한이란 말이죠, 이게. 그래서 한미일의 동맹 굳건하게 강화를 한 거는 여기서 일본까지 얘기를 했잖아요.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에 대한 위협을 같이 우린 공감하고 있다라고 일본에 대한 입장도 대신 얘기를 해줬습니다. 그리고 일본에서는 최근에 어떤 얘기를 했죠? 이시바 총리였나? 이시바 총리 자위대. 자, 굉장히 중요합니다. 한반도 비핵화, 북한 비핵화. 자, 이게 이어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한미일의 동맹이 강화가 됐으면서도 동시에 어쨌든 견제는 북한의 비핵화입니다. 일본도 마찬가지고. 다 같은 입장을 취하고 있는 거죠. 이게 핵심이었습니다, 사실. 그러니까 지금 입장은 북한만 승낙을 하면 되는 거예요. 비핵화가 목적이라고 하니까. 북한만. 지금 포지션은 모든 결정 권한이 이제는 북한한테 있는 겁니다. 그래서 얼마 전에 X랑 이런데 북한 노스코리아 키워드가 계속 뜨는 것도 모든 결정 권한이 지금 북한에게 있어요. 아니 그냥 그 전에 그냥 이란처럼 해버리면 되지 않을까로 볼 수도 있는데 모르겠네요. 그 정세가 그렇게 러시아도 그렇게 되면은 또 이제 북러 조약도 맺어져 있고 하기 때문에 그렇게 한 번에 북한만 없으면 되는 거 아닌가로 가지는 않을 겁니다. 그냥 모든 그냥 결정권이 지금 이제는 노스코리아한테 있는 거나 마찬가지거든요. 그러니까 노스코리아를 시작으로 전쟁이 나거나 아니면은 그냥 진짜 말 그대로 한반도 통일하고 비핵화하고 이런 식으로 가거나 이럴 수는 있는데 지금 한미일 동맹이 굳건하게 강화를 된 거 그리고 이제 평택탕에 있다가 이제 미국령처럼 이렇게 되는 것들 그리고 전쟁으로 바뀌는 것들 6번의 중국과 전쟁이 있었다. 이런 모든 것들을 종합해보면은 만에 하나 만약에 지금은 이렇게 가겠지만 지금 북한에 대해서 기습적인 도발이나 이런 행동들이 발생을 했을 때는 그거를 어떻게 뭐 이제 그때부터는 중재가 안 될 수도 있는 거죠. 지금까지는 트럼프 대통령이 중재를 했었잖아요. 지금까지는. 근데 그때는 이제 중재가 안 되고서 그때는 대응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지금 그렇게 되고 있다. 그래서 이제 그 평택 캠프 험브리지 부지를 원하나로 보시는데 영토에 대해서 원하는 게 아니고 이거는 동북아 전쟁 겨냥해서 이거는 최대한 안보를 강화하기 위해서에 대한 행동 같아요. 한국 땅을 원해서 그것보다는 당연히 동북아 전쟁 일본도 중요하게 지금 생각을 하잖아요. 일본도 지금 일본도 지금 겨냥하는 거는 북한입니다. 일본은 근데 일단 친서를 거부를 했었고 이 내용들이 사실 매끄럽게 풀리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지금은 거기에 대해서 한번 좀 설명을 해드리면 구조적으로 봤을 때 그럼 용산 땅이나 이런 것들은 중국에서 이제 보유를 하고 서울에 지금 수도권 최전방 지역에서 의외로 외국인들 중에서 중국인들이 많아요. 이게 60%가 넘을 겁니다. 아마 외국인 비중으로 따지면. 근데 평택은 굉장히 그 후방 지역이 있거든요. 뒤쪽에 있어요. 여기 요 라인이죠. 여기 요쪽. 용산과 평택은 거리가 굉장히 길고 이 평택 지역이면은 약간의 최후의 저항선에 대한 그런 라인이 조금 뒤로 배치되지 않았을까? 배치를 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 말이 무슨 말이냐면 38선을 기준으로 최전방 라인에서 방어 지역으로 두는 게 아니고 이 평택 이쪽으로 라인을 좀 민 게 아닌가 미룰 수밖에 없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말은 뭐냐면 혹시나 만약에 북한의 그런
기습적인 도발이 언젠가 발생을 했을 때, 그때 여기 그냥 내어줄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이쪽 지역을. 거기에 또 뭐가 있는지도 모르니까. 그런 생각이 들고, 거기서 이제 지정학적인 위치를 봤을 때는, 지금, 일단, 동쪽으로 흘러가는 기류들이 있었는데, 8월달, 아직 끝나지 않았지만, 이 방향이 어떻게 될지는, 나름대로 예상이 되긴 합니다, 사실. 나름대로, 시간이 지날수록, 결국에는, 트럼프 대통령이 복귀를 했다라는 거는, 결국엔 하이브리드 전쟁에서 미국이 승리를 했다라는 것과 똑같은 말이거든요? 그럼 거기에 대해서 그냥 전쟁 없이 끝내고서 끝날 수도 있겠지만 나름대로 이제 지금 나토에 가입되어 있는 이 국가들이 미국에서 방산물자들을 지금 구매를 하고 있죠. 여긴 돈이 많은 나라들입니다. 라고 하면서 나름대로 이거를 국가 단위로 보지 말고 신세력 관점에서 볼게요. 세력 관점에서 봤을 때는 트통과 푸통 이 두 연합 관계가 좀 어느 정도 그려지죠. 그리고 이제 미국에서는 나토에 가입되어 있으니까 직접적인 개입을 우크라이나에다가 미군을 만약에 배치하면은 모르겠으나 미군 배치할까요? 안 하고서 그냥 나토에만 이제 방산물자들 이렇게 판매를 하면서 나름대로 또 이제 지출을 또 이제 만들어내면서 이 구조가 신세력 관점에서 봤을 때는 이게 핵심이기도 하겠죠. 러시아, 미국 이렇게. 그러면 이제 나토는 어떻게 되냐? 결국에는 러시아와 싸워야 되기는 하는데 이 나토와 또 이제 중국과도 이제 연결이 되어 있단 말이죠. 나토와 중국과도. 그러니까 이게 대립 관계가 좀 골 때리는 게 어떻게 보면은 미국과 나토가 이렇게 연합된 것처럼 그 바이든 대통령 집권 때는 그랬는데 대통령이 누구로 바뀌냐에 따라서 지금 대립 구조가 완전히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러시아와 미국 그리고 나토와 중국일 수 있다. 이 대립 구조가. 그러면은 둘 중 하나거든요. 러시아가 나토랑 먼저 싸우느냐, 중국 동북아 전쟁이 먼저 나느냐 그 싸움입니다. 지금은. 그러니까 나토랑 중국 그리고 러시아랑 미국. 그래서 이제 이란과 이스라엘에서 여기 이스라엘 쪽에서 팔레스타인을 국가로 인정을 하자라고 얘기를 하는 쪽들을 보면은 그러니까 예를 들어 반 이스라엘 쪽인 거죠. 왜냐면 팔레스타인을 국가로 인정을 해버리면 유엔에서 지원을 할 수가 있거든요. 국가로 인정이 되니까 마치 6.25 때 한국을 지원을 해준 것처럼. 그래서 이제 정말 복잡한 세계 정세가 사실 어디서 먼저 터지냐의 그 싸움으로 갈릴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나오고 있는 분위기에서는 최근에만 해도 폴란드 영공 쪽에서 드론이 폭발을 했잖아요. 그래서 그게 러시아산이다라고 하면서 나토 vs 러시아로 가는 게 아니냐라는 긴장감을 또 이제 만들어줬는데 우크라이나 러시아 이미 3년 동안 전쟁을 했고 그게 그대로 나토 쪽이랑 러시아 쪽이랑 이어질지 아니면 동북아에서 이게 벌어질지 둘 중 하나인 것 같아요. 지금 메인 핵심은 나토냐 러시아냐 동북아냐 이렇게 정해질 것 같습니다. 근데 그 키를 지금 가지고 있는 거는 지금 북한입니다. 북한에서만 생각을 한다면 한반도 통일, 비핵화까지는 모르겠으나 대신에 뭔가 어떠한 뭐 메리트가 있는 것들을 좀 얘기를 해주면서 할 수도 있겠죠. 북한만 생각을 한다면. 물론 지금까지는 친서 수령 거부하기도 했고 지금 약간 평화와는 반대되는 그 대남 확성기를 좀 이제 증가시키기도 하고 좀 사소한 도발들도 있는 것 같기도 한데 이거 굉장히 좀 중요해지는 구간인 것 같아요. 이대로 간다면 중요하겠죠. 나머지 또 하나가 있었다. 트럼프 대통령이 그런 얘기를 또 했죠. 우리는 아직까지는 공개를 안 한 중국에 대한 카드를 가지고 있다. 공개를 해버리면 중국이 힘들어질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거를 아직 공개를 안 하고 있다. 그러니까 카드를 쥐고 있다라는 건데요. 그 카드 중에 하나가 아마 뭐 미국의 2020년 대선과도 관련이 있지 않을까요? 뭐 대선도 있겠지만 전 세계적인
선거에도 관련이 있지 않을까. 그 이코노미스트 표지에 깨진 투표함이 나오기도 하죠. 작년 거에. 2024 이코노미스트였나? 아, 9월이 다가오네요, 진짜. 아, 2025구나. 2025. 아, 그리고 이거 또 코인이랑도 관련이 있는데 이것도 말씀드릴게요. 왜 10월까지로 제가 보고 있냐. 여기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 있죠? 9월에 깨진 투표함이 있네요. 젤레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 독일 메르켈 총리였나? 메리츠 총리? 누구였지? 어쨌든 9월달 다가옵니다. 이 투표함 이게 핵심이지 않을까? 이거. 자, 그리고 크립토. 이것도 왜 관련이 있냐? 10월 달에 ETF 2025년 10월까지 7개의 암호화폐 ETF 결정이 연기가 됐습니다. 자, 이거 굉장히 또 중요합니다. 자, 만약에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추진하는 방향 쪽으로만 무난하게 흘러가면 지니어스 법안으로 크립토 시장 스테이블 코인 수요 많아지면서 발행하는 곳들 많아지고 기관들도 시총 높아지고 크립토 시장 커집니다. 그러면 ETF 알트코인도 사실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에서 보여줬던 것처럼 기존의 금융시장에서 들어왔던 자금들을 그대로 들어오게끔 할 수 있죠. 미국 증시라든지 금리 인하까지 만약에 9월달에 되잖아요. 9월달, 10월달에 금리 인하까지 무난하게 된다. 금리 인하돼서 달러나 이런 것들 예를 들어 가지고 있는 것보다 그걸 가지고서 ETF까지 그 전에 승인되면 그거 그냥 그대로 크립토 사면 되거든요. 달러 가지고 있는 것보다 해칭하기가 굉장히 자산이 좋단 말이죠. 그게 10월 18일까지 23일 사이까지 최종 결정인데 여기에 리플이나 이더리움이나 라이트코인이나 이런 것들이 다 들어가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올해 10월달이 되기 전까지 전쟁 없이 그냥 이대로 무난하게만 가면은 그냥 다음 사이클 불장 오는 겁니다. 무난하게. 그래서 지금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지금이 중요해요. 이제 남은 결정 권한은 북한한테 있습니다. 노스코리아한테. 아이러니하게도 그렇게 있어요. 근데 만약에 북한에서 그걸 깨버린다면 분명한 건 도발 더 큰 게 다가올 것이고 기습적으로 거기다가 크립토까지도 겨냥할 수도 있습니다. 크립토까지 두 개를 겨냥할 수가 있어요. 오히려 트럼프 대통령 반대되는 노선으로 간다면 지금 친암호화폐 정책으로 이제 어떻게 보면 디지털 패권은 미국에서 장악 중이잖아요. 이제 앞으로 이대로만 가면 그러면은 이제 반대되는 거는 한반도의 평화인데 그걸 북한이 깨버릴 수가 있고요. 암호화폐 뭐 ETF부터 해서 불장 가자인데 그걸 또 북한이 깨버릴 수도 있는 거예요. 아 물론 이제 북한이 북한 쪽으로 갈 겁니다. 그 모든 그 포지셔닝이 암호화폐 쪽은 북한이 공매도 할 수도 있어요. 하이퍼리퀴드 거래소가 최근에 2, 3위까지 올라왔다고 하거든요. 덱스 거래소인데 북한에서 그 계정들을 만들어가지고 거기다가 이제 자금들을 현금화해서 물론 이제 그게 섞인 자금이겠죠. 섞인 자금들을 현금화해서 그걸로 공매도 포지션을 진입할 수도 있다. 그래서 반대되는 노선으로 갔을 때는 단순히 뭐 이제 전쟁 쪽이나 이런 리스크만 있는 게 아니고 크립토도 같이 건드릴 가능성이 큽니다. 북한에서. 자, 이제 남아있는 거는 북한의 입장입니다. 북한 입장 생각해볼만 하겠죠? 이제. 그래서 어제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린 겁니다. 이제 거의 다 왔다. 통일 쪽이냐, 전쟁 쪽이냐 둘 중 하나입니다. 남아있는 거는. 정세가 나름대로 정리가 되어왔고, 이제 결정이 될 시간이다. 여기에 대한 결정 권한은 아마
아이러니하게 북한에 있는 거기 때문에 북한의 스탠스를 잘 봐야 될 거고, 예를 들어 변수라고 한다면 이런 식의 변수일 수도 있어요. 예전에 2020년부터 나왔던 찌라시가 있거든요. 김정은 심장병 수술하다가 뭐 사망했다 이런 찌라시 있잖아요. 만약에 시장에 이런 식으로 급변하는 그런 이슈가 보도됐을 때, 나왔을 때, 어쨌든 그것 또한 트럼프 대통령은 김정은과 친하다라고 했는데 반대되는 상황이죠. 그 친한 김정은이 갑자기 없어져 버리면 그것 또한 리스크가 굉장히 커질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모든 것들은 이제 지금 북한에 대한 이슈가 어떻게 흘러가냐에 따라서 지금 전쟁이냐 평화냐로 결정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